한국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폐허로 변해버린 1950년대.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메가더 장군의 한마디. 하지만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세계를 놀라게 한다. 그 중심에 그가 있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 경제에서 정주영의 도전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었다. 내가 단언하겠는데 당신이 만약 조선소를 성공시킨다면 내가 그야말로 열 손가락에 장을 지주고 내가 하늘로 오르겠어.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한다고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시작은 항상 무모했으나 특유의 뚝심으로 밀어붙인 정주영. 초고속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한국 현대사의 전례 없는 신화를 일군 정주영의 파란만장 도전기가 시작된다. 강원도 산골 가난한 소장농 집안의 장남이었던 정주영. 소학교도 겨우 마친 그에게 가난은 부모가 허리 한 번 못 펴고 땅을 일궈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지독한 굴레였다. 결국 어린 나이에 가출, 낯선 땅 서울에서 막노동판을 전전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정주영. 동네 면장집에 가가지고 묵은 신문을 봐가지고 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신문을 봐가면서. 그래서 어쩌면 거기에 내가 굶주림을 해결하고 우리 식구들을 내가 장남으로서 돌볼 수 있는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그래서 일단 거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지인의 소개로 쌀 배달을 시작한 뒤 특유의 근면 성실함을 인정받아 4년 만에 쌀가게를 인수한 정주영. 이것이 금싸라기 같은 사업 미천이 된다. 자동차 수리 공장을 인수해 착실히 돈을 모은 그가 사업상 전기를 맞은 것은 1947년 현대건설의 모태인 현대토건을 세우면서다. 해방 직후 건설 수요가 급증할 때였다. 이 정주영 회장님의 경우는 이른바 그 시대 정신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일이 필요한가? 당연히 사업가니까 그 필요한 일 속에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돼서 어떤 결정을 굉장히 과감하게 하거나 또 하나는 막 건너뛰면서 하거나 이런 분이시죠.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그 전란의 와중에도 현대토건은 미군의 공사를 독점하다시피 하며 성공의 발판을 다졌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일화가 있다.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방문이 예정된 유엔군 묘지를 정비하고 싶었던 미군. 그러나 한겨울에 푸른 잔디를 심는 일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때 유일하게 예스를 외친 이가 바로 정주영이다. 엄동설안에도 파릇하게 돋아나는 보리싹을 트럭 30대를 불러 옮겨 심은 정주영. 덕분에 황량했던 유엔군 묘지는 푸른색을 띨 수 있었다. 정주영 회장이 이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평상시에 무슨 김전무 뭐 이사장 김사장 그러다 좀 마음에 안 들면 특징이 뭐냐면 위아래를 이렇게 훑어봐요 갑자기. 그다음에 성이나 직급을 제껴놓고 이봐. 그게 뭐냐면 정신 차려. 응? 이봐. 그다음에 해봤어? 이봐 해봤어. 정주영의 어록에 담긴 불굴의 도전 정신. 그가 일궈낸 대한민국 경제 신화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1968년 세계를 놀라게 한 그의 첫 도전이 시작된다. 서울과 부산 총 길이 428km를 잇는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손꼽히던 1960년대 중반. 경제 원조 요청을 위해 독일에 간 박정희 대통령은 곧게 뻗은 아우토반 위를 시속 160km로 달린 후 충격을 받는다. 서독 경제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우토반에 주목한 박정희 대통령.
귀국 후 고속도로 건설을 지시하지만 국민들과 정치권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정치인들이 특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 반대하는 이유가 첫째 하나가 돈 없는 나라에서 무슨 고속도로를 한다는 얘기냐. 그리고 둘째가 나라에 차도 몇 대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 해서 차를 쓰려고 그러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 얘기가 그 사람들은 돈 좀 있으면은 농사 못 짓는 시골에 비료공장이지 무슨 고속도로 한다고 그러냐. 그리고 그냥 막 반대를 했어요. 고속도로에 대한 신념을 꺾을 수 없었던 박정희 대통령 앞에 때마침 적임자가 나타난다. 모두가 회의적일 때 불가능은 없다를 외친 정주영이었다. 뭐 정주영 회장은 뭐 정말 박 대통령한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아주 최고의 원군이었죠. 미흡 하나마 뭐 이 100km도 안 되는 고속도로를 태국에서 또 놔본 경험이 있고 그게 유일한 현대건설이었어요. 경부 고속도로의 착공. 이는 당시 동양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를 뚫는 일이기도 했다. 정주영은 개조한 미군 폐지 부차를 숙소 삼아 현장을 진도 지휘했고 차에서 잠깐씩 눈을 붙였던 것이 습관이 돼 훗날 목 디스크에 시달릴 만큼 철저히 현장맨이었다. 정주영 사장 그 현대건설 일을 때 내가 봤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일반 일하는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더라고. 아무 데나 자고 그냥 거기서 되는 대로 먹고 그리고 그냥 이 인부들 같이 그냥 어떤 데 일도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안 되는 게 없다 이거지. 그 사람 했던 거 보면 아이 어렵지만 됩니다. 안 되겠다. 아이 됩니다. 그러나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다. 공사 기간 중 가장 난 코스였던 당제 터널 구간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른 것이다. 톤내로 공사가 제일 난 공사예요. 길지도 내로. 또 축풍령의 그 공사. 그 난 공사가 이제 톤내로 공사라고. 왜 그러냐면 톤내로 우리가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톤내로 사람도 무너지잖아. 그래서 사람도 많이 희생당했잖아요. 불안정한 집안 탓에 낙반 사고가 13차례나 이어지자 근로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터널 앞 느티나무를 베는 사람은 사고를 당한다는 유언비어가 돌 정도로 현장 분위기는 참담했다. 부착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바위 뚫는 거 차감길 하다 보면 수맥 징조가 보면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 무서워가지고 감히 못 하는 거야. 그러면 공사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주영 회장이 인부들을 지추고서 당신이 앞에 나서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차감기를 가지고 그야말로 그걸 뚫어 가지고 현장 인부들을 따르게 한다. 정주영 사전에 중도 하차란 없다. 이 말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완공된 경부 고속도로. 착공한 지 불과 2년 5개월 만에 이룬 쾌거였다. 이는 세계 고속도로 건설 역사상 유례없는 최단 기간, 최저 비용 완공이란 대역사를 기록하며 오늘날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된다. 국가의 대동맹 역할을 할 고속도로 건설에 성공한 정주영. 그의 다음 도전은 그 대동맥을 타고 흐를 피, 바로 자동차를 개발하는 일이었다. 현대그룹으로 보면은 말씀입니다. 고속도로에 대한 일종의 원화 의식 같은 걸 갖게 돼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고속도로 건설 경험을 가졌을 뿐만 아니고 경부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은 공구를 건설했고 또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그 자동차는 현대건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현대 자동차를 세운 정주영은 1967년 미국의 포드사와 자동차 조립 기술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그 이듬해 코티나를 생산. 좋게 3년은 걸릴 거라 예상했던 포드사를 깜짝 놀라게 한다. 정주영과 현대 자동차 근로자들이 이뤄낸 결실이었다. 자동차 생산이 자리를 잡아갈수록 정주영의 욕심도 커졌다. 차종 선택이라든가
생산 설비 선택이라든가 전부 이런 거를 다 포드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 회장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생리에 안 맞는 거거든요. 포드의 하청업체 역할에 머물 수 없었던 정주영은 결국 독자 개발을 선언한다. 세계 자동차 업계는 코웃음을 쳤다. 1인당 국민 소득이 $600에 불과했던 시절. 우리보다 몇십 배나 잘 사는 나라들도 자체 브랜드 생산은 엄두도 내지 못할 때였다. 우리가 자동차를 잘 만들면은 그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국기입니다. 내가 그야말로 건설에서 번 돈을 다 들이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후대들이 자동차 공업을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디딤돌을 내가 몇 개 놓을 수 있다면은 나는 실패해도 후회가 없을 겁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2만 개가 넘는 부품을 조립해서 만드는 산업의 꽃 자동차. 그만큼 전후방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기에 정주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포드와의 결별 후 이탈리아와 손을 잡은 정주영.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주지아로에게 포니의 스타일링을 부탁한다. 폭스바겐 골프, 페라리 등을 디자인한 거장이었다. 포니의 디자인 역시 거장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그때 당시 이충구 사장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기술센터에서 이탈리아 가서 그 주지아롬 그 디자이너를 만나서 디자인을, 그러니까 미시비시에서 란사라는 차가 있습니다. 포니 크기에. 그걸 한 대 들여다가 모든 건 다 버리고 플로어 판넬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딱 놓고 거기서 이제 디자인을 개발한 거죠. 같은 시간 정주영과 직원들 모두 철야 작업에 매달렸다. 반드시 된다는 90%의 확신, 그리고 10%의 자신감이 그들을 움직였다. 마침내 세상에 나온 포니.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였다. 작지만 강한 조랑말이란 뜻의 포니.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16번째 자동차 생산국이란 기록을 남긴다. 포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뜨거웠다. 마이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대한민국 경제 신화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현대차만 가면은 이야 우리 회사 차다. 이제 포니 가면은 이야 저건 내 손에서 만든 차다라고 그냥 배가 저절로 부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혹시 소주 한잔 먹어도 야 내가 만든 차다라고. 세계 5위 자동차 메이커로 우뚝 선 현대자동차. 부품 조립국에서 하루 4천여 대를 수출하는 자동차 왕국이 되기까지 선진국 100년의 노력을 반세기 만에 따라잡은 데는 세계의 승부사 정주영이 있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때가 오면은 좋은 때를 탁 찾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나쁜 아군의 시운을 슬기롭게 넘어가서 다시 또 좋은 때와 좋은 운수와 연결시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건설과 자동차라는 대한민국 대표 산업을 일으킨 정주영. 그가 내민 도전장은 이제 바다를 향하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중화공업이 이제 발전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정주영 회장한테는 당신이 땅 위에서 건물을 짓는 거를 잘 하니까 현대건설 얘기죠. 물 위에서도 그냥 집을 짓는 것이 결국 배 만드는 거 조선사업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고, 정주영 회장은 일할 수 있는 동기만 주면 무엇이든지 좋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코드가 딱 맞아요. 거기다가 대형주의 큰 거 난 다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고. 다시 한번 정주영의 개척 정신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그는 허허벌판이던 울산 비포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를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그러나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현대가 조선 사업을 성공하면 내가 손가락에 불을 켜고 하늘로 올라가겠다.
이 양반은 외국 유학파야, 박사학위야, 대경제학자 출신이야. 여보, 정 회장, 그게 어떻게 당신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응? 내가 단언하겠는데 당신이 만약 조선소를 성공시킨다면은 내가 그야말로 열 손가락에 장을 지주고 내가 하늘로 오르겠어. 정주영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어코 해내고 말겠다는 결심은 더 굳세진다. 정주영은 조선소를 짓겠다는 울산 비포만의 지도와 백사장 사진, 그리고 외국 조선소에서 빌린 유조선 설계 도면을 들고 유럽으로 떠난다. 게딱지 같은 그런 그 어쩐 초화제 매체는 항공사진이 전부야. 착공식도 안 한 그 사진을 가지고 뜨래. 정주영 회장이 생각했던 것은 지금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 유럽 쪽 조선소에 기술을 도입하고 그쪽에 차관을 받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정주영은 영국 최고 은행이던 바클레이스 은행에 당시 우리 돈으로 208억 원에 달하는 차관을 요청한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손수레 정도나 무슨 뭐 자전거 정도를 만든 사람이 갑자기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세상에서 떠들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한국이 전혀 그런 걸 안 해봤는데 배를 만다고 그러니까 돈을 쉽게 꿔주겠어요. 투자 유치에 연거푸 실패하자 정주영은 수소문 끝에 세계적인 선박 컨설턴트 회사인 애플도어의 롱바텀 회장을 찾아간다. 바클레이스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롱바텀 회장의 추천서가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었다. 그러나 역시 난색을 표하는 롱바텀 회장. 정주영은 포기 대신 승부수를 던진다. 500원짜리 그 이순신 장군 그 거북선을 내 보이면서 우리들한테 보증을 써주고 좀 해달라 하는 그 회장한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역사의 한 과정에서 우리가 이 뒤졌어 근대 공업화에 뒤졌지만은 우리 민족의 역량이라는 것이 잠재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역량을 좀 믿어달라.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앞선 1500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잠재력을 지폐 뒤 거북선으로 보여준 정주영. 롱바텀 회장은 마침내 정주영에게 악수를 청한다. 그런 재치와 기계, 정신, 어떤 그야말로 기가 줄 거를 그런 상황에서도 정주영 회장은 항상 그런 이 순발력이 있으셨어요. 회장의 추천서를 손에 넣은 정주영 앞에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클레이 은행이 조건을 건 게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선주에게 배의 주문서를 받아와라. 너희들이 배의 주문을 받으면 우리 차관해주마. 이제 이런 조건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직 짓지도 않은 조선소에 배를 주문할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다. 생각을 해봐요. 조그만 조각배도 못 만들고 철판 하나 못 만들고 못이나 나사도 못 만드는 기술 능력이 없는 나라에 어느 미친 사람이 거기다 배를 주문하겠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고민하던 정주영은 세계적인 선박왕 리바노스 회장을 찾아가고 놀랍게도 첫 만남에서 계약을 성사시킨다. 리바노스도 엉뚱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거든. 유럽에도 26만 톤이 그때 없었어.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리바노스가 노름을 한 거야. 내가 필요한 배가 26만 톤짜리야. 이거 질 수 있어?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26만 톤 사이즈가 얼마인지도 아마 몰랐을 거야. 열쇠는 정주영이 내건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금의 이자를 얹어주고 배에 하자가 있으면 원금을 다 돌려주겠다. 이것이 리바노스의 마음을 단번에 움직였던 것이다. 온 세상을 놀라게 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조선소도 없고 저번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세계 최대 선주인 리바노스가 거기다 그것도 작은 배도 아니고
그 당시에 최대 규모의 선박을 발주했다. 이게 어떻게 될까 하고 온 세상의 뉴스가 집중이 됐지. 이게 정말 제대로 지어질까? 1972년 3월 울산 미포만 백사장에 정주영을 비롯한 현대중공업 임직원과 주한 각국 대사, 울산 시민 등 5천여 명이 모인다. 오늘 존경하옵는 대통령 각하를 모시고 내일 귀빈과 지방 여러분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대형 조선소의 기공식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임자 이제 기공식을 여는데 제때 배를 건네줄 수 있겠소? 정주영의 생각은 이랬다. 조선소를 지으면서 조선소 밖에서 선박을 건조하면 될 것 아닌가.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드라이도크 다 지어가지고 앞뒤 다 하고 수문 다 달고 나서 그다음 이제 배를 짓기 시작하는데 정주영 회장은 아예 그냥 도크가 가운데가 굳으면 콘크리트 굳으면 바로 거기다가 철판 놓고 배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드라이도크가 커 나가면서 배도 같이 커 나간 거죠. 정주영은 공장도 독도 없이 모래를 퍼낸 자리에 리바노스가 주문한 26만 톤급 유조선을 만들었다. 그와 동시에 방파제를 쌓고 바다를 준설하고 독을 파고 14만 평의 공장을 세운 것이다. 매일 2,2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됐다. 정주영을 비롯해 모든 임직원이 밤낮 없이 매달렸다. 잠 다 자고 어느 세월에 선진국 따라잡나. 정주영의 철학이었다. 마침내 1974년 울산 미포만에 힘찬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진다. 대한민국 1호 선박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못했던 새로운 분야의 이제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고, 맨 땅에서 출발한 현대중공업이 세계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는 순간이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2년 3개월 만에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유조선 2척을 건조한 세계 조선사의 유일무이한 기록을 남겼다. 그로부터 10년 후 현대중공업은 건조량 기준 세계 조선업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세계 정말 바다에 떠다니는 배 10척 중에 7척이 그야말로 한국 배가 될 정도로 우리가 조선 주도국이 됐고 한국의 위상과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언제나 현역이고 싶었던 백발청년 정주영. 그의 끝없는 도전은 우리 주력 산업의 성장사였고 대한민국 경제의 성공 신화였다.